저는 94년부터 잡지사 기자로 시작을 했고요. 한 14년간 기자에서부터 편집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장을 제가 뭘 했냐면 육아 잡지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지를 한 14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앞에 전 책들이 전부 다 이제 육아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책이 나왔고요. 이제 육아 책을 잡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자와 편집장의 입장으로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잡지를 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잡지가 호황인 시기가 아니라 잡지가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잡지의 콘텐츠와 잡지를 어떻게 하면 광고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쪽에 좀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제 2007년에 제가 잡지를 그만두고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회사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하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제가 2010년에 마킨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콘텐츠 마케팅 실장을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킨드라는 회사 좀 약간 근데 독특한 회사인 게 저희 대표님이 우리나라에 온라인 마케팅을 처음으로 전파하신 분이에요. 혹시 책을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마케팅 쪽에 마키디어의 소셜 마케팅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저희 대표님이 쓰셨고 저희가 같이 만나게 됐던 이유는 저희 대표님은 온라인 쪽에 좀 콘텐츠에 대한 강점이 있었고 저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강점이 있어서 같이 만나서 회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3, 4년이 지나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는데 그 공부하면서 이제 나왔던 논문이 온라인 마케터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독서 교육을 해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뭘로 할까 하다가 제 직업과 연관된 걸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넘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책하고 뒤에 있는 책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그 이유 때문이고요. 이 광고를 이기는 콘텐츠의 비밀은 네 분의 저자들이 같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태욱 대표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제가 파트를 맡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동영상은 또 이상열 대표님하고 한정진 부장님인가 제가 성함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분이서 이제 같이 공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파트 2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교육이라서 한 60명 정도도 데리고 하고 네이버에 100명 정도도 데리고 하고 하는데 지금 참 오붓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에 사실 저는 내심 오늘 3시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이 의왕이에요. 의왕이면 어디냐면 저기 멀거든요. 근데 저희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진짜 어떻게 오면은 잘 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6시에 뵙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한 5시에 와서 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4시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면면을 다 보시면 개인으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도 오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사실 강의록을 저는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강의록대로 강의를 해보지는 않고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강의를 하는데 제 처음에 책을 이렇게 딱 보여주셔서 전 책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면 그냥 블로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책을 쓴 애가 이거를 쓰게 됐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기자가 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한 몇몇 기자 빼고 모든 기자들이 왜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데 파워 블로그보다 못 쓸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제가 기자였고 온라인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 경험을 한 분들이 많지 않아서. 기자는 어떤 분들이 기자이신가요? 사실을 전달하고 사건을 취재하고 사건의 팩트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콘텐츠라고 하는 내가 온라인 콘텐츠를 쓰는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면 마케터에 대해서.
그럼 기자는, 마케터는, 온라인 마케터는 기자와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개인 블로거와 가까울까요? 답 좀 주세요. 네? 블로거에 가깝습니까? 기자에 가깝습니까? 자, 이건 역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내가 어떤 위치의 마케터인가에 따라서 정말 블로거처럼 1차원적으로 아주 대면에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따라서, 어떤 산업군이나 위치에 따라서 좀 떨어져서 기자처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 다음에 동영상이죠. 그렇죠. 여기서 제일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 네, 다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만만하신가요? 네? 텍스트가 제일 만만하죠. 네, 하나도 없나요? 네, 다 중요하고 만만하신 게 그나마 텍스트가 제일 만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상에 올려주는 글쓰기니까 이거는 나도 할 수 있겠는걸 하고 신청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왜 텍스트가 만만할까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글쓰기를 통해서 나는 상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네.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저기 한 30명 중에 두 분이면은 몇 %인가요? 자, 그러면 사진으로 친구들한테 칭찬받아서 상을 받았다. 없으시군요. 네. 한 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을 내가 혼자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막 뿌려봤다.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회사 말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어는 봤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찍어는 봤다, 내가.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는 봤다. 네. 자, 애기 예쁜 모습 동영상 찍어봤다? 친구랑 파티에서 동영상 찍어봤다. 자, 찍어보신 분. 네, 한 반 정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 어디에서 멋진 거 보면 사진 찍는다. 사진 안 찍으십니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안 찍으시나요? 찍으시죠? 사진은 0 아니죠? 0 아니죠? 자, 사진 지금 폴더에 0인 사람 있으세요? 없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분들하고 카톡 한다. 페이스북 메시지 한다. 자, 손 들어보세요. 네, 다 하시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글쓰기에 대한 모든 소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여쭤봤던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글쓰기가 참 힘들었어요. 왜?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예전에 어떻게 썼나요? 이게 20대 이후와 20대 이전과 20대 이후가 달라지나요? 20대 이전 분들은 글쓰기를 하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글씨를 보면 제가 저희 인턴 직원이 있었는데 인턴 직원의 글씨를 보고 제가 가슴을 쳤어요. 못 알아보겠어서. 글씨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글씨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서로 좀 정리해보면 좀 나을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 20대 중반 이후? 30대 이후부터는 자, 학교에서 글을 쓰라고 하면 어디다 썼나요? 네, 원고지에 썼습니다. 네, 전 기억을 해요. 저는 논문을 쓸 때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논문을 쓸 때 제가 논문 종이에다가 줄 노트에다가 40장을 쓰다 지겨워갖고 화이트로 쓰다 지겨워서 난 못 쓰겠어 했던 세대였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HWP 한글 파일을 갖고 다다다닥 써서 내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의 글쓰기는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뭘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말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뭘로 하고 계시냐면 글로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좋은 글이라는 거와 내가 쓰는 글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뭘까요? 단어? 글자? 네, 맞습니다. 자, 카톡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크크크크크크크크입니다. 그리고 카톡은 뭔가요? 정확하게 뭐로 이루어지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문자이죠.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어체예요. 구어체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요? 요즘 분들은 워낙 손가락도 빨라서 생각하는 대로 다다다다다 나옵니다.
자, 다다다다 나오니까 대화가 창이 가만히 뭐 한 1시간 놔두면은 제 이제 카톡도 한 300개, 400개의 문자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300개, 400개가 왔어요. 왔는데 그걸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읽는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뭔가 한꺼번에 글자가 들어오고 글자가 나가니까 내가 하고 있을 때는 몰랐던 그 이해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 위에서 했던 얘기인지, 이 밑에서 했던 얘기인지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글을 다 잘 쓰시고 있고 지금도 글로써 모든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조금 더 자신의 글을, 그다음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떻게 조금 정리해서 보일까,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을까, 그리고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목적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이 온라인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검색에 잘 되는 게 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검색이 사진이 더 잘 되고 영상이 잘 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자, 여기서 이렇게 못하고 있겠죠. 사진을 하시는 분이나 영상을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적인 뭐 SNS다, 뭐 아니면 동영상이 있는 유튜브 SNS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그 내부에 검색이나 링크나 이건 모두 다 텍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은 제일 웃긴 게 그 텍스트를 읽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텍스트를 보시는 게 가장 쉽잖아요. 사진은 보는 사람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적어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텍스트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을 가장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진과 이미지가 결합되어 멀티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글만으로는 모자란 부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해리포터를 책으로 봤을 때, 저는 해리포터가 퀴디치를 할 때 퀴디치가 상상이 안 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우와 하고 봤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글로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그 상상을 우리가 마케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인지하게 만드는 게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좋은 온라인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뭐죠? 네, 신문입니다. 오른쪽은 막 쏙닥쏙닥 얘기하고 있죠. 야, 뭐 이거 좀 봐봐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온라인 콘텐츠는 뭐냐, 그리고 가장 신뢰받는 콘텐츠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진심이 담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여러분한테 어떤 콘텐츠가 그 마케터는 기자가 되어야 될까요? 블로거가 되어야 될까요? 하는데 어떤 분은 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블로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블로거를 총칭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일단 제가 블로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하기가 그걸 이해하시기가 가장 편하니까. 근데 기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자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실을 어떤 사람한테? 3인칭 불특정 다수한테 전달을 합니다. 물론 대상은 있죠. 뭐 우리 신문에 독자들에게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에게 이게 정말 좋다라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의 정확성과 이 정보의 신뢰성을 무게를 두고 전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는 거겠죠. 그의 취재나 그의 내용이나 것들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기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거나, 그렇죠? 물론 이거는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감동하거나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요즘에는 신문도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수필처럼 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희 집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보고 있어요. 뭐 동아일보인가? 네,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인가? 하여튼 그걸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신문을 한창 봤을 때는 맨 일면은 주말 일면이고 무슨 일면은 전부 다 정치 얘기였는데 어느샌가 딱 보니까 주말 일면은 문화 얘기가 주말 일면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잡지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기사도 더 일차원화됐고 더 부드러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몫은 뭐냐면 기자의 몫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나한테 취재하는 사람한테도 만만히 보이지 않고요. 내가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만만히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자기의 중심을 잡고 팩트를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읽는 사람은 나랑 친근하게는 절대로 느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일보가 발행 부수는 1위인데 조선일보에 그러면 SNS가 1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정보가 좋으니까. 근데 지금 조선일보의 SNS가 뭐 페이스북이나 사람들한테 뭐 1위인가요? 미디어사에 있는 이상하게도 특히 신문사나 미디어사에 있는 그 소셜미디어 매체들은 오히려 사람들한테 별로 호응을 받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서 보면은 기사를 전부 다 줄여서만 올리고 있어요. 정보죠. 정보인데 내가 신문에서 봤던 정보지만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그 정보만 딱 그 두 줄, 세 줄의 정보를 갖고 내가 이걸 읽기에는 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눌러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신문을 대할 때의 마음과 온라인 채널을 대할 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그거입니다. 팩트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얘기와 그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이게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 회사 채널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같이 막 이야기가 되는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야기가 안 되면서 점점 뭔가 공지 같고 뭔가 회사에 무슨 알릴 것만 알리는 것 같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 반대편으로 이제 블로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블로거들은 제가 예전 블로그에 기자와 이제 블로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사실 저는 기자였을 때는 블로거를 제가 기자였을 때는 좀 오래됐어서 블로거를 그리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그냥 자기 개인 경험 쓰는 사람인데 무슨 그런 거 갖고 뭐 사람들 많이 온다고 그게 파워가 돼서 그걸 갖고 영향력을 미치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저도 또한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내 글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블로거를 운영하고 확장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글에 대한 책임감과 그다음에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떤 걸 쓰게 되냐면 기자는 요즘 유행하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것을 쓰는데 블로거는 내가 알리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거를 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게 많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온라인 콘텐츠는 무엇이냐? 어떤 사실이 있대 그 사실을 내가 알릴 수 있는 거. 그 내가 알릴 수 있는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제가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요. 제가 글쓰기 강좌를 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시트지를 주고 주제를 정한 다음에 여러분 글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문장, 그 다음에 더 고쳐야 할 문장을 1대1로 강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죠? 아이들한테 논술 강의 시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이 논술 교육을이나 하셨으면 다 아실 겁니다. 직접 써보는 것만큼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쓰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쓸 때의 자세를 좀 저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포인트는 진심이라는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진심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이 아니라 저희의 고객사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객사 채널들을 운영할 때 많은 채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에 그 회사 사람이거나 내가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글이 아주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만이 잔뜩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아마 얘기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원칙은 뭐냐면 저희 회사는 저희 고객사의 모든 제품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의 모든 제품을 알고 직접 가서 보고 직접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기간이 적어도 2-3달 정도 걸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회사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의 마케터이시라면 그리고 SNS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는가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좋은가 나한테를 스스로에게 인식을 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하시거나 개인의 회사를 하실 때 사실 저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온라인 마케팅 채널은 대기업보다는 소기업한테 훨씬 좋은 채널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대기업도 1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회원 1명. 그 다음에 나도 회원 1명에서 시작합니다. 자, 맞짱 뜨고 똑같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돈을 많이 써서 콘텐츠를 20개 올린다고 그 채널이 막 활성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20개 올리면 어떻게 느끼시죠?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예? 예? 짜증나고, 예. 반감 느끼죠? 뭐 한다고? 아까 제가 이 칼럼의 제목입니다. 뭐 한다고? 예, 도배한다고 싫어하세요. 대기업이라고 돈 많아서 20개 이미지 막 땅땅땅 때려 넣는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도 콘텐츠 하나 쓰는 거고 나도 콘텐츠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정말 이거가 좋다라고 내가 진심으로 얘기해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회사나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이 온라인 마케팅 그 소셜 콘텐츠를 쓰는 거나 소셜 마케팅 방법은 큰 회사도 큰 회사지만 사실은 작은 기업이나 자기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좋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다. 왜? 장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말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육아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좋은 그 화장품들, 유아 화장품들을 수입하시거나 만드시는 사장님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 그리고 특히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명감과 소명감은 듣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설득당하듯이 그거를 어디서 온라인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편하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풀어가는 게 정말 우리 회사가 다 좋아요가 아니라 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인정과 그 다음에 자랑할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스스로 잘 표현하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 채널들은 적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널로 그리고 우리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죠. 그게 100명이 되었건 1000명이 되었건 처음에는 20만 명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이 채널이 좋은 채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20만 명 모였는데 좋아요 50개, 뭐 10개, 20개 나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저 더운데 옷을 잠깐 벗을게요. 일본에는 제가 잡지를 하면서 육아지가 하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줄어서 애들이 안 나옵니다. 애들이 한 50만이었다가 제가 할 때 한 40만 정도로 줄고 지금 30만까지 줄었어요. 그러면은 잡지사는 이득을 내고 살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줄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했던 말이 통일이 되면 인구가 늘어서 애들이 많아지니 막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한 1억 5천, 뭐 1억 2천 정도 되죠. 근데 잡지사에서 뭔가 분야별 잡지가 먹고 살려면 한 달에 2,000부에서 3,000부 정도가 기본 팔려야 된대요. 근데 1억 명이 넘으면 2,000부에서 3,000부를 사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피규어 잡지를 내던, 내가 안경 잡지를 내던, 내가 손톱 잡지를 내던 그 대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동네 빵집인데 예전에는 동네 빵집 사람들 친구들 몇 명 학교 가서 육성에 몇 명만 알았다면 이제는 이 SNS를 통해서
뭐 꽃집 아재나 아니면은 뭐 부천에 있는 빵집에 계신 분처럼, 군포에 있는 빵집에 계신 분처럼 자기 주변에 자기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빵을 믿고 어디서부터 뭐 지방에서부터 찾아오시거나 멀리서부터 찾아오시거나 주문을 주시게 되는 거죠. 왜?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진심에 대해서 제가 되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제가 좋은 콘텐츠를 쓰려면 유재석 같은 콘텐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진실하게 써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주제의식이 뚜렷해야 합니다. 주제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거에 대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쓰는데 나 오늘 밥 먹었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났어요. 나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어요가 아니라 적어도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를 한다면 내가 마케터라면 저는 어떤 글을 주로 올릴까요? 네.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주로 올리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올렸냐면, 네. 제 개인적인 지금 게 오긴 하는데, 왜 안 열릴까요? 네. 네, 저는 마케터입니다. 그렇죠? 마케터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죠. 네, 제가 강의를 쓰는 거를 오늘 올린 거고 올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시겠죠. 보시면은 당연히 저의 직업과 저의 하는 일과 저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히스토리를 쌓게 됐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마케팅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나의 그 이야기를 하되 내가 하는 일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에 관련된 자기의 관련된 에피소드나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쓴다와 인간적으로 쓴다라는 거는 뭐 같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하는 화자가 나야 됩니다. 나라는 화자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이다. 자, 열정적인 건 뭐냐면요. 조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려면 내가 만약에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살고 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셔야 돼요. 왜? 내가 좋은 걸 추천하는데 나는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야 그거 해봐 라고 하면 누가 그걸 좋다라고 느끼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독창적이다. 자, 독창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실 때 가장 많이 고민을 하세요. 왜?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쓰라는 거지? 다 했던 말들 다 한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나뉘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 남자 직원들이 많아요. 그럼 점심 먹으러 딱 가서 앉으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저기 웃으시는 분 알 것 같은데. 네. 남자들 늘 얘기하는 두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자도 있네요. 여자 말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도 여잔데 조금 군대 얘기는 점점점 해서 제가 군대의 모든 무슨 얘기들을 다 하게 돼요. 자, 군대는 갔다 오시는 분들, 안 갔다 오시는 분들 사연이 너무 많으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연애 얘기가 있을 거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연애 얘기 남들은 다 똑같지만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은 아픔이죠. 또 하나 결혼을 하시면 애 낳는 얘기가 다 다르죠. 네. 애 낳는 얘기는 300만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제 스토리를 2시간 동안 애 낳는 얘기를 여기서 해라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다 각자의 얘기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창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은 독창성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랬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글쓰기가. 내 이야기 쓰는 건데. 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떠한 톤으로 쓰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럼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현재 3가지예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뭐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페이스북 다 사용하시나요? 한번 여쭤볼까요?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 네, 다 쓰시는군요. 네, 여긴 역시 마케터이신 분들이 오셔서. 네. 그다음에 트위터가 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 현재. 네.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대부분 트위터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온라인은 좀 유행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이 각 온라인 채널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쓸 때, 좋은 글을 쓸 때 무엇을 고민을 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고민인 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때 블로그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죠? 페이스북은 어떻게 페이스북을 해야 되죠? 트위터는 또 어떻게 트위터를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각 채널을 다 각각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블로그에는 블로그 거 따로 써야 될 것 같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거 따로 써야 될 것 같고 트위터는 트위터 거를 따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다 이렇게 3개 다 하나요? 그러면은 유튜브는 유튜브 거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핀터레스트는 핀터레스트 거 따로 하고 자 여기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을 딱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텍스트와 동영상과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3가지를 뭉쳐서 생각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맛집을 갔어요. 맛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맛집에 가서 앉아있고 주변을 보면서 맛집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메뉴가 있네. 라고 보시면서 자기가 좋은 요리가 있으면 사진을 찍겠죠. 그리고 만약에 철판 요리다. 차차차차 하는 거 있으면은 앞에서 동영상을 찍겠죠. 동영상을 찍고 짠 완성된 거예요 하고 사진을 찍겠죠. 자, 이 콘텐츠 하나에 단순히 텍스트 따로 이미지 따로 동영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 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미지와 동영상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걸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을 하시고 그거를 우선 어디다가 모아놓냐 하면은 블로그에 모아놓게 되는 겁니다. 왜 블로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많이 들으셔서 워낙 여기에도 온라인 마케팅의 강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블로그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검색에서 현재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미디어가 블로그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블로그는 카테고리별로 좀 모을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별로 모을 수가 있어서 내 글들을 가장 편하게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글을 쌓아놓으면서 내가 그거를 소스를 갖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창고 같은 역할을 해요. 창고인데 이 창고가 어디에 검색되는? 죄송합니다. 온라인 포털이나 검색 사이트에 검색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많이 쌓을수록 검색이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제대로 쓰게 된다면. 크크크 하하하 5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게 된다면 블로그에다가 내 이야기들을 쌓아놓고 그거를 갖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옮겨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채널의 특징을 보시면서 이 채널을 각각 따로 하실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어떤 글을 쓸까, 어떤 이미지를 찍을까, 어떤 이미지를 가져올까, 어떤 동영상이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동영상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가장 많은 콘텐츠가 있는 검색 사이트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막 맥락으로 설명해 드렸으면 아셔야죠. 어디요? 네, 유튜브입니다. 구글이 1위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1위지만, 네,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은요, 정말 희한한 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어로도 치시고 외국어로도 치십시오. 정말 모든 동영상이 다 있어요.
굳이 내가 찍지 않아도 블로그에는 그 좋은 동영상들을 내 블로그로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네이버에서는 유튜브 링크만 해도 유튜브가 올라가요. 근데 네이버 비디오 캐스트를 올리잖아요. 그럼 링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되게 희한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제가 그걸 하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 있는 그 사용자들을 네이버로 끌고 오려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지만 그건 뭐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럴 정도로 유튜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부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를 이용하시고 개인 동영상 같은 경우는 편하게 뭐 만들어서 올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한꺼번에 무엇을 살까를 소스를 모아 놓으면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앞에 얘기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콘텐츠를 쓸 때 어떤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콘텐츠를 쓸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톤 앤 매너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나이, 성별,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 톤을 가져간다입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10대 여자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못 씁니다. 제가 20대 초반의 남자아이의 관심사를 갖고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못 씁니다. 네, 못 씁니다. 저는 저희 인턴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아, 그렇구나. 감탄은 하지만 제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대 초반의 인턴이 40대의 톤을 갖고 무게를 갖고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겠죠. 큰 기업에서 SNS 담당자를 인턴한테 맡기죠. 인턴한테 맡겨서 네가 그냥 카톡도 잘하고 페이스북도 좀 하니까 좀 써봐 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B2B 회사이고 뭔가 중기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맞는 걸까요, 담당자가? 틀립니다. 이해도 자체도 틀리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자신에 맞는 톤 앤 매너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맞는 그 톤을 굳이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톤에서 만약에 기업에서 하시는 부분이라면은 내 톤을 좀 줄이고 기업 담당자의 위치를 그쵸? 기업 담당자. 이 기업 담당자가 30대면 30대의 대리급의 누구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스토리텔러의 그 위치를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주축은 누가 돼야 될까요? 그 30대인 그분이 주축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장님은 전체의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위기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고 밑에 있는 분이 업저버가 된다면 그 글을 30대인 담당자한테 컨펌을 받으면서 같은 톤 앤 매너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 톤 앤 매너를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야기할 대상의 연령층에 맞춰서 쓰는 거. 이거는 너무 아시겠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대 아이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돼 와요 이러시면은 뭐 아이들이 그 반응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게 맞겠죠. 또 하나는 내가 어리더라도 내가 나이가 있더라도 내 대상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네 번째입니다. 뭐냐면 톤 앤 매너가 예의를 가지고 쓸 때에는 그 예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문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 사람의 문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실 때는 몇 가지 이렇게 뭐 톤들이 있는데 그냥 가장 편하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정도로 좀 잔잔하게 나의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풀어가시는 형식으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발랄한
그 채널들도 있어요. 발랄한 채널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트위터에 뭐 민속촌 채널 같은 경우는 뭐뭐 하시옵고 기체오이랑 망강 하셨사옵나이까라고 하시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커뮤니티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그냥 놀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사실 온라인 담당자가 그 채널에 트위터 하나나 페이스북 하나만을 갖고 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뭔가 이제 예의를 갖추고 해요체나 뭐 하세요체나 합니다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손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네,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트위터의 톤앤 매너가 필요하다. 아까 뭐 자신의 톤앤 매너가 포인트라고 했는데 블로그는 얘기를 천천히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마치 누구한테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나 와이프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화내실 수도 있어요. 그쵸?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나의 바로 위에 상사한테 얘기하듯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왜? 상사는 내가 이해시켜야 하는 대상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하는 그냥 명령을 하면 되는 대상인데 상사는 나의 것들을 좀 이해시켜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 이해시키는 걸 편하게 풀어가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게 좋고요. 페이스북은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뭐 400자 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자기의 그 기업의 톤에 맞춰서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는 거는 제가 좀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어디든 온라인 채널을 보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쓰게 되면은 그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웹에서도 에티켓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도 저기 여보세요라기보다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게 되면은 직접 호명이 돼서 내가 그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좋고요. 네, 뭐 존댓말을 쓰는 것은 당연히 좋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글을 쓰지 않으시고요. 온라인에 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복사해서 탁탁탁탁 붙이십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글이 아니고 또 하나는 검색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뉴스를 그대로 긁어와서 그냥 씁니다로 바꿔서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검색 엔진이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이제 복사하시면 검색에 아무리 글이 300개가 돼도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재밌는 것은 하나를 써도 내 진심과 내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키워드를 갖게 되고 더 많은 그 신뢰도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예로 저희가 어떤 한 그 병원의 마케팅을 맡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마케팅 회사에서 글이 500개가 있었어요. 500개가 있는데 조회수가 200명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도대체 왜 그러죠? 하는데 다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딱 보니까 그 썼던 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밑에 거를 그냥 복사해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블로그 내부에 뭐가 제일 없어지냐면은 키워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의원이라고 했을 때 한의원 얘기가 쓴다면은 한의원에 관련된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글을 쓰면서 키워드를 잡는다는 거는 하나의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이 연관된 검색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한의원 얘기만 계속 쓰게 되면 한의원만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의원 키워드 외에는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많이 들어오라고 키워드를 많이 써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한의원만 쓰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을 함부로 복사해 쓰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그 필요한 그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자신의 말로 다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시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뭔가 정보를 전해줘야 되니까 이제 학식이 많으신 분들은 뭔가 레포트처럼 뭔가 정보를 막 많이 넣으시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소화 안 되는 거를 압니다.
사람들도 읽으면 아시죠? 논문 쓸 때 인용하면 보는 사람들 재밌습니까? 안 재밌죠? 안 들어옵니다. 자기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는 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그 다음에 다른 그 사람의 글을 만약에 인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출처와 링크를 달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쓸 때 그렇다면은 이제 블로그부터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를 만들게 될 때 가장 먼저 검색에 드러나는 게 주제와 그 다음에 제목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그쵸? 하고 싶은 얘기를 갖고 블로그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거를 하셔도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갖고 블로그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걸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목을 써놨고 위클리 공감이라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는 정책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잡지다 보니까 정책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블로그의 이름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셔츠 스튜디오는 셔츠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셔츠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블로그 이름은 그냥 더 셔츠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블로그 위에 상단 제목에는 본인들의 그런 슬로건 같은 거를 조금 넣어서 이 회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오른쪽은 라퀴진이라고 그 푸드 스타일링과 그 다음에 공간 대여를 하는 회사의 블로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 좋은 재료로 요리를 즐겁게 만들고 스타일 있게 담아 맛있게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라퀴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길죠. 근데 그만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로그를 자기가 만들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주제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기업 블로그를 제가 지금 좀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이름과 그렇죠 하고 싶은 이야기 키워드를 넣어서 정합니다. 제 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독장미 제가 온라인에 그 이름이 독장미입니다. 예, 독해서 독장미는 아니고요. 책을 읽는 장미라는 의미에서 독장미입니다. 네, 읽을 독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소셜 콘텐츠하고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블로그는 소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블로그를 쓰실 때 가장 먼저 검색에 드러나는 포인트가 제목과 그다음에 자기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과 그다음에 자기의 그 주제 블로그 제목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되게 편하게 만드시는데 그래도 글을 안 쓰신 분들은 나 블로그 이걸 뭐부터 시작을 하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30일 동안 적어도 일주일에 2개씩 한 6개죠. 6개 정도의 내가 이야기거리가 있는 주제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카테고리는 블로그는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2개로 늘릴 수도 있고 2개에서 3개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위해서는 개인의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주제를 좀 더 잡아서 그 주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온라인에서 이제 내 블로그를 잡았어요. 자, 지금 저희가 뭘 했는지는 아시죠? 컨텐츠에 대한 톤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내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 거를 준비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이야기거리를 6개의 거리가 있는데 도대체 그 6개의 거리를 내 머릿속에서만 다 나오려니 한계가 많다. 그러면은 그 한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가 이제 그 밑에 있는 몇 가지 것들입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의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으려면 자신이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의 이야기거리를 좀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쓸 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나는 이랬는데, 나는 이래서. 그러니까 1인칭으로 쓰라는 것은 내가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 얘기가 해주고 싶어.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포인트가 뭔지는 아시겠나요?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내가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블로그는. 근데 일기를 쓰시는 분은 뭐냐면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걸 사서 너무 좋고 나는 이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게 최고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을 하게 되니 그런 블로그의 글들은 아무래도 반응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제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내 관심사에서 요즘 인기 있는 이야기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 인기 있는 이야기 어디서 보시나요? 어디서 보세요? 요즘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친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네이버를 통해서 보시나요? 네이버 상위 검색어를 통해서 보시나요? 아니,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전 네이버를 이용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이용하느냐,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소스를 어떻게 찾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궁금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언가를 좀 고민하셔서 이제 거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서점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라거나 요즘 신간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주제를 찾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셔요? 여기 맨 위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실시간 이슈인가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골뱅이 무침 만들기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네이버에서 편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편집 광고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어떤 사람이 편집자가 올립니다. 우리도 블로그를 퍼블리싱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편집자이죠. 아이고. 네, 편집자이죠.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올라온 글들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여기를 보시면 되죠. 여기. 뭐가 됐든 간에. 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 사람들이 뭐를 관심 있어 하는지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대부분 연예인, 그쵸?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걸 갖고 실시간으로 이슈되는 걸로 콘텐츠를 쓰세요라고 하니 어떤 분은 자기가 무슨 만약에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하고 지상렬을 연결해서 지상렬이 뭐 했어요라고 막 쓰다가 밑에 자기 병원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 검색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 안 들어가고 있나를 매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살펴봐서 그때다. 이거다라고 포인트가 딱 잡히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쓰셔야죠. 재빠르게 쓰시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주로 이제 좀 검색을 하실 때 콘텐츠를 쓸 때 좀 편하게 보실 만한 것은 저는 네이버 랭킹 뉴스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랭킹 뉴스. 네, 집계 방식이랑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본 뉴스로 들어가면 사실 랭킹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본 뉴스로 들어가시면 랭킹 뉴스가 나오고 각 분야별 랭킹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활문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생활문화를 보면은 음주에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이 나요. 그럼 본인이 음주 관련 제품, 금주 관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은 그냥 놓칠 필요가 없죠. 이런 기사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과도한 음주, 제임스 본드가 왜 일찍 사망을 했을까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이 글을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뉴스를 보니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에 연말연시라서 막년회 때문에 음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죠, 그렇죠? 음주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면서 도입 부분에 대한 이슈,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슈들을 이렇게 랭킹 뉴스를 통해서 소스를 찾아보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다음은 트위터를 실시간 검색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년회를 한번 쳐볼게요. 네, 막년회를 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광고인 건 다 아시죠? 이거 보시나요 혹시 이런 거? 안 보시죠? 네, 안 누르십니다. 이것도 지식인도 이제는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안 보십니다. 웹 문서도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블로그를 주로 이제 보시는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 검색으로 다음은 트위터랑 좀 계약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키워드를 하게 되면 트위터 현재 이야기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 이슈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우리의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의 관련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무엇에 대해서 소구점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이렇게 다음에 트위터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행 검색어를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유행 검색어를 잘 이용하려면 내가 쓰는 블로그 주제와 연관이 있는지를 각각 다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 쇼핑 검색어, 가장 많이 본 뉴스, 주부 인기 검색어. 그러니까 주부 인기 검색어는 연령대별 검색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제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있고 뉴스 랭킹도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관 검색어가 있죠. 연관 검색어에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는가. 그러니까 주제를 잡을 때 제일 힘드시잖아요. 어떤 글을 쓸지 제일 힘드시면 자기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쓴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관 검색어에 있는 주제를 갖고 본인이 글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 연관 검색어가 드러난 제목을 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겠죠. 그 다음에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더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유행 검색어를 내가 글을 썼을 때 나의 주제와 좀 어긋나서 내가 억지로 일부러 따다 붙인 건 아닐까. 그럼 굳이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관심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도 관심 있는가. 그 다음에 요즘 키워드에서 내가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가.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가는 혹시 네이버 트렌드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검색하는 키워드가 어디에 많이 나온가를 볼 수 있는 네이버 트렌드 검색입니다. 이 구분이라고 했을 때 PC하고 모바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검색을 주로 PC에서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온라인 마케터이기 때문에 거의 20시간 동안 PC를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뭘까요? 핸드폰 갖고 검색하시죠. 맛집, 짜장면집 근처 여기 어딘가요? 교보 근처 맛집 이런 것들 많이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병원 궁금한 거는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검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모두 검색이거든요. 그랬을 때 마케팅을 하시거나 자기가 글을 쓰고 싶을 때는 현재 PC보다는 모바일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봤을 때도 모바일과 PC의 비율이 70대 3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60대 40이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바일로 다 검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고 본인이 이제 관심 갖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검색어에 따라서 그 기간별로 검색에 다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글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자, 여기 보면 2013년 1월 1일에는 겨울 여행이 제일 많고 스키 여행은 오히려 1월 1일에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꽤 많고요. 해외 여행은 이거 재밌는 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진 거죠. 네,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즌별이 있는 것은 그 시즌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골프 여행이나 스키 여행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겨울 여행에 대해서 쓸 때 제목을 뭘로 써야 될까요?
네, 겨울 여행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겨울 여행만 들어가는 건 안 되겠죠. 겨울 여행에서 좋은 뭐 스키 여행도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와 자기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2개나 적어도 3개 정도까지는 키워드를 갖고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내가 글을 풀 때 어떠한 형식으로 풀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형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형식이 없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무지하게 길어도 재밌으면 보고요. 아무리 짧아도 재미없으면 안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을 많이 넣어야 된다. 동영상만 많이 넣는다고 해서 또 많이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적당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대부분 현재 이제 모바일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는 원하는 만큼 쓰시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모바일에서 한 2번 정도 넘길 양까지는 괜찮겠다. 왜? 2번 이상 넘어가면 정말 글이 좋거나 정말 이슈가 있거나 정말 내가 거기에 팍 빠져서 좋아하게 해야 2번 이상 넘깁니다. 대부분 한 번 보고 2번 보고 아닌가 하면 넘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에서 2번을 넘기려면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는 게 좋을까? 자, 2번 넘기는데 가운데 줄 맞추기로 해서 조금 글 쓰다가 한 칸씩 넘기게 되면 글의 간격이 넘어가니까 2번 넘기는데 별다로 읽을 만한 거리가 없겠죠. 그럼 내가 밑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읽을까요? 안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내용도 그거는 안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했던 거는 하나의 글을 쓸 때 적어도 사진은 뭐 2개 정도, 그 다음에 문단은 한 5문단 정도 써서 올리는 게, PC에서 올리는 게 가장 좋다. PC에서 5문단 정도면 핸드폰으로 보면 한 2번에서 2번 반 정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이 한 뭐 5줄에서 5줄 정도면 됩니다. 5줄이 또 더 그러니까 길다고 느껴지는 게 핸드폰 사양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보면 어떤 건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글을 넘겨버려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쓸 때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게 대한 소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서 글을 쓰게 됐을 때 가운데 맞추기나 한 칸 띄어쓰기나 될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앞뒷 맞추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앞줄 맞추기를 통해서 최대한 글들이 이어질 수 있고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블리싱은 멀리서 보시도 아시겠지만 약간 잡지나 단행본 같은 느낌이죠. 이 잡지나 단행본 같은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이 뭐죠? 책은 약간 신뢰가 좀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도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신경을 쓴다. 포브스가 맞을 거예요. 포브스에서 가장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 신뢰가 떨어지는 회사원의 1위가 맞춤법이 틀린 회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하나는 뭔가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고요. 2번째는 내가 글을 쓰고 그 글을 다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 글에 대한 신뢰성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죠. 그럼 그 글이 좋은 글이라고 느껴질까요?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에요일까요? 이에요일까요? 네. 1번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맞춤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보면은 너무 그런 은어나 약어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꼭 이걸 다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땐 자기가 정성을 들였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최대한 맞춤법이나 이런 문장의 구성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 게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더 정성이 들어간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직업이 글 만지는 직업이어서 자기 직업병들 있죠.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글 얘기만 하다 보니 이제 재미가
좀 이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지는 네, 이야기에 관련된 이미지를 찍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 주제를 하시면 이미지를 찍으러 나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되시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찍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핵심을 갖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미지를 찍으실 때 이거는 이제 제가 기자를 하면서 아니면 이제 잡지를 만들면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미지를 멀리서 보시고 잘 모르셨을 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그냥 딱 나죠. 예, 스파게티 면이에요. 그쵸? 스파게티 면처럼 보이죠? 근데 이 내용이 뭐죠? 네, 스파게티 면에 따른 스파게티 그냥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그 내용을 그냥 한눈에 소개할 수 있게 그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포인트가 되는 이미지를 찍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강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찍는다면 사진기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와이드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와이드로 찍게 되면 단점이 뭘까요? 찍히신 분들은 좋지만 어떤 한 사람이 포인트가 안 되고 전체가 보이니까 보는 사람으로서는 누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원리를 찾아라 윌리인가요? 윌리를 찾아라 아신가요? 옛날에 원리인가요? 윌리인가요? 네. 그 한 300명, 400명 있는 데서 그 모자 찾으려 너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떻게 찍냐면 와 멋져 하고 보이는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찍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서 찍지 마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를 최대한 가까이서 찍는 게 이미지를 강조하는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찍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강의를 한다. 그럼 저라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도 찍겠지만 사실은 이 강의에 있는 컴퓨터를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싹 보이게 찍겠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아, 쟤 강의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강조되게 찍으신다면 커다란 그 장비가 없어도 현재 그 스마트폰으로는 웬만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 밑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사진 편집기나 같은 이미지 편집기 같은 경우로 자막이나 말풍선 같은 것들을 넣어서 좀 텍스트 내용을 좀 강조해 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SNS는 저는 이런 얘기, 아까도 착한 글이 진심이라고 얘기했는데 SNS는 좀 착한 매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좋은 의도와 착한 의도로 알려주는 게 더 많이 퍼지지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겠다, 내가 이거를 뭔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 자체가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되게 SNS는 가벼운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벼운 접촉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즐거워야지 그 접촉이 깊어지죠. 갈 때부터 불편하면 한번 가고 말죠. 대부분. 재미있게 풍자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쓸 때는 최대한 좀 좋고 예쁜 것들을 좀 많이 쓰시고 더러운 거나 아니면 너무나 큰 과장이거나 좀 잔인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올릴 때가 있어요. 올릴 때가 있는데 어떤 건 괜찮다가 갑자기 점점 가다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와이프를 위해서 논의해서 발레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살이 너무 뚱뚱하게 쪘는데 토슈즈를 입고 그 발레복을 입고 하는데 저는 의도는 너무 좋은데 그게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하고 그냥 타임라인에서 넘기지 내가 거길 들어가서 보게는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20년 전과 현재 해갖고 우유 먹고 있는데 40대 아저씨가 옆에서 또 우유 먹는 사진을 똑같이 찍어서 올리는데 한두 개는 재밌다가 점점 가면서 이거는 그건 약간의 그런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과도한 과장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를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가장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 채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저작권이 너무 많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진이 아닌 것들, 특히 연예인 사진이거나 방송에 나온 연예인 사진이거나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있는 사진. 제가 네이버에 있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에 블로그가 500만 개가 있는데요. 500만 개 맞을 거예요. 500만 개가 있는데 500만 개 있는 분들이 저작권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이 자기 사진을 올린 건지 자기가 찍은 사진을 올린 건지도 모르고,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분한테 사진을 써도 될까요 해서 그분이 오케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쓴 게 아니라 다른 분 거를 그분도 가져온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출처를 알 수가 없는 사진은 내가 마케팅이나 브랜딩용, 그다음에 회사용으로 쓸 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벌금이 부르는 대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포스팅 하나 썼을 뿐인데 벌금이 나의 2달치 월급, 3달치 월급보다 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되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진은 최대한 쓰지 마시고요. 네이버 사진도 일반 개인 블로그 사진은 절대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의 사진을,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쓰고 싶다면은 그 제품을 판매하는 원회사 있죠. 원회사 사이트에서 그 제품이 소개하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소개를 하면서 반드시 거기 밑에 그 회사의 링크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작권에는 어긋나지만, 제가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와서 저도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저작권으로 어긋나지만 일단은 좋은 의도로, 좋은 의미로 쓰는데, 사실 좋은 의도로 좋은 의미로 쓴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같은 경우는 걸리면 100%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미지 사이트가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픽스베이도 나와 있고 플리커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료 이미지 사이트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2개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픽스베이가 있고 플리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한글 지원이 되고요. 근데 플리커 같은 경우는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사전 검색으로 영문으로 바꿔서 검색을 해서 찾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찾으시면 충분히 좋은 컷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고급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플리커를 혹시 플리커 사용하시는 법 아세요? 아니요. 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고급 검색이 있죠. 이 고급 검색을 누르세요. 자, 지금 현재 검색된 것들은 저작권이나 그것들이 모두 다 지금 다 한꺼번에 다 검색이 된 거고요. 여기서 고급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표현한 것들, 여기 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상업용이라기보다는 블로그를 하실 때는 자기의 이제 내용들을 주로 적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기본적으로 좀 사용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용하고 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니까 이거 쓰면 돼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그냥 캡처해서 가져오시는 것도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면 HTML 코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코드를 갖고 넣어주시면 따로 출처를 밝혀주시지 않고 블로그에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미지 컷을 하고 밑에 사진 출처해서 그 사진을 올려주신 분의 여기 안드레아 분에 대한 이 아이디나 이 링크를 해서 이분의 사진 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를 달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찾으면 오히려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이미지를 쓰시는데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강조하죠. 포인트가 전체 코트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강조할 부분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통해서 좀 이미지를 강조해주는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더 가독성이나 그다음에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찾으시려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기가 즐겨찾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팬페이지 구독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나 모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는 데를 계속 보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블로그 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여기서 이제 포인트겠죠. 이 강의에서 포인트는 도대체 키워드를 어떻게 추가할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관심 키워드로 주제를 쓴다. 이거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여러 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그 키워드를 쳐서 블로그를 봤을 때 최신 글이 있고 정확도가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최신 글과 정확도 글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면 좀 날짜를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감기라는 거를 저희가 봤을 때 감기 키워드를 보면요. 감기 키워드는 최신 글이 하루에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기를 쓰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처음에 쓰실 때. 어렵죠? 아무리 써도 300개가 있는 데서 내가 그 블로그에서 메인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감기에 뭘로 파고드는 게 좋을까요? 감기 증상이죠. 콧물이 맹맹하게 날 때. 그쵸? 아니면 뭐 머리가 아플 때. 그리고 콧물 나고 머리 아픈 감기 이런 식으로 좀 더 보조 키워드를 확장해서 써주시면은 오히려 그 다양한 보조 그 서브 키워드들을 통해서 그 블로그에 콘텐츠가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확도로 보면은 이제 그 상위 노출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계속 보시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어떤 글이 위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주제에서 또 빠진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기 있는데 코감기만 막 나오고 목감기가 없어요. 그럼 목감기를 써주시는 것도 목감기를 검색하는 부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문의 첫 문단 마지막 문단에는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넣는다. 제가 이제 이 6번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 첫 문단하고 마지막 문단에 넣으라고 얘기를 해서 주로 하시는 부분들이 그 방한복이다. 그러면 방한복 좋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방한복을 준비했는데요. 방한복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실까요? 이 방한복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별 의미 없는 문장으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상단의 문장에서, 그러니까 제목에서 키워드가 나왔다면 상위 첫 번째 3줄 정도의 문장에는 그 키워드가 하나에서 2개 정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눈이 너무 왔는데 전 코트밖에 안 입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아, 이제는 방한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앞과 뒤에 지금 제가 말로 드린 문장이지만 내가 더 끌어들이는 거는 앞보다는 훨씬 뒤겠죠. 왜? 나도 공감하니까. 오늘 추웠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글을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글을 해서 쭉 자기가 쓰고 싶은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이런 방한복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한복을 사시겠어요? 라고 글을 읽는 사람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지막에도 키워드를 그렇게 맺은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그 사진 태그에 대해서 아마 저희 이미지 책이나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블로그 글을 쭉 쓰다 보면 그 사진에도 태그를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앱이나 웹으로 쓸 때 약간 그 태그를 뒤쪽 HTML에서 넣어야 되는데 보통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알트 태그를 통해서 사진에도 태그를 넣어줍니다. 사진에 태그를 넣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컴퓨터는 0, 1만 하고 텍스트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글로 썼을 때 저희가 주소를 치면은 주소가 1, 2, 느낌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뭔가의 그런 그 기호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사진도 사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원래는 텍스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실 때 만약에 방한복에 대해서 썼다면은 사진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뭘로 들어가야 되겠죠? 방한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한복 1, 방한복 2, 방한복 3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서 사진 파일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검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알트 태그는 뭐냐면 이 이미지가 깨졌을 때 거기에 나오는 글이나 아니면은 그 텍스트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도 보통 많이 빼먹고 안 써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방한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글을 쓸 때 방한복을 만약에 내가 사진을 3개를 써서 사진 파일과 알트 태그에 3개씩 넣었다.
두 개씩 넣었다. 네, 두 개씩 넣었다. 그러면은 6개의 키워드, 방한복이라는 키워드가 블로그 글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블로그에는 6개의 키워드가 어디에 다 쏙쏙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블로그를 쓰면서 방한복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떤 블로그, 홍보성 블로그 보면 그런 거 많으시죠. 방한복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키워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글들이 자연스럽게 연관 키워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오히려 더 좋은 품질의 글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품질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글로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5분 남았네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간단한 얘기만 할게요. 이제 블로그 글이나 페이스북 글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과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글 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원칙을 자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제 그 공강하는 페이스북 글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딱 7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전에 트위터가 있었고 페이스북이 있었습니다. 트위터가 140자였어요. 블로그는 무한대였어요. 페이스북은 400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320자였다가 400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페이스북도 무한대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페이스북 자체가 되게 가벼운 SNS처럼 더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한 40자에서 80자 정도의 글을 쓰는 게 가장 노출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자에서 80자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짧아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이미지만 보여주란 얘기인가?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은 친구와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팬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짧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아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전해주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만약에 있으면 블로그로 자꾸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페이스북 안에서 그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블로그보다는 한창 짧아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팬들과 1대1로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질문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더 셔츠 스튜디오의 그 콘텐츠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셔츠 스튜디오의 콘텐츠의 특징은, 제 블로그 글들이 아까 이제 이 셔츠 스튜디오의 블로그 콘텐츠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지. 자, 메인 키워드 뭐가 들어갈까요? 남자 패션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죠? 내가 읽을 때 이게 어떤 노하우가 몇 가지가 들어있는가가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단이 자연스럽게 2단 정도씩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재가 나오고 사진과 문단이 적당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가 밝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건 그래서 사진 출처를 밑으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한 요 정도의 글들이 좀 더 이제 텍스트가 길어지겠죠. 이미지랑 적당하게 들어가고 있죠. 퀴즈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셔츠 스튜디오라는 이제 팬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팬페이지에서는 주로 짧죠? 짧습니다. 짧은데 글이 짧은데 사람들한테 되게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트에 대해서 사람 많은데요. 어떻게 체형별 선택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 콘텐츠를 입사 1개월차 엘리양이 지금 쓴 거예요. 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커뮤니티에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이제 끌어들이는 게 되는 거죠. 이미 이 팬페이지는 한 1년 이상 운영됐기 때문에 그 운영하시는 그 팬분들하고의 이런 대화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의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다 정보에 대한, 그쵸? 그 셔츠 관련, 패션 관련 정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낌을 보면은 대상층이 몇 세인 것 같으세요? 이 셔츠의 대상이? 에? 그쵸. 20, 30대죠. 네. 20, 30대의 톤앤 매너를 갖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네. 또 다른 하나의 그 팬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는, 남성분들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저희 회사에서도 혹시 거기 아세요? 아무도 몰라. 이러고 있는데, 네, 그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잡지사에서도 이제 팬페이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콘텐츠가 무수하게 길어요.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응을 보면은, 네. 오히려 여기 반응 같은 경우 보면은 63명이 좋아하고, 국수나 집 같은 거 보면 여기 좀 보이시나요? 236명이 좋아하세요. 지금 현재 보신 분이 한 6,000명이 보셨죠? 네. 이건 광고로 6,000명이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한 콘텐츠이고, 이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인테리어나 요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콘텐츠들이 들어가다 보니 내용과 브랜드가 맞는 콘텐츠다 보니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락퀴진이라는 그 아까 이제 블로그에서 하는 콘텐츠인데요. 이 락퀴진에서는 보면은 동영상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백자 레시피라고 해서 그 100일 동안 그 재미있는 요리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들을 스타일과 흐름대로 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보게 됐죠. 그다음에 책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콘텐츠도 굳이 내 이야기의 일상을 반드시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꾸준하게 올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반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쓰기에 대한 부분을 늘 강의할 때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 써보시고 직접 이렇게 제목도 좀 정해보시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를 뭔가의 강의로 좀 풀려고 하니까 늘 막막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늘 말씀을 드려요. 저는 독장미라고 치면 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친구 신청하셔도 되고요. 메시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한테 연락이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